아버지의 집 한 채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마지막 인사.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1월의 어느 후 박정우 씨의 장례식이 조용히 끝났다. 78년의 생을 마감한 그의 관 위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만이 쓸쓸히 놓여 있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세 자녀는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큰아들 승철은 정장 매무새를 다듬으며 시계를 들여다봤고 둘째 승민은 담배를 꺼내 물고 있었다. 막내딸 미영만이 붉게 부은 눈으로 뒤돌아보며 장례식장을 떠났다. 이제 정말 끝이네. 미영이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승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속 문제 정리해야 하잖아. 승민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빨리 정리하자. 나도 바빠. 세 사람은 아버지가 홀로 살던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향했다. 30년 된 낡은 집이었지만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최근 집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했다. 대략 10억 정도는 될 거라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래된 양 냄새와 겨울철 등유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말이다. 자, 그럼 이제 얘기해보자. 승철이 거실 탁자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이 집하고 은행 예금 2천만 원 정도야. 2천만 원이면 장례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남겠네. 승민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집이 전부라는 거지. 승철의 눈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장남이니까 전통적으로는 집은 내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미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장남이라고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뭐 3등분이라도 하자는 거야? 승민이 비웃듯 말했다. 집을 어떻게 3등분해? 팔아서 나눠 가지자는 거야? 아버지는 집을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절대 팔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승철이 손을 저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집을 누가 혼자 관리하겠어? 나는 이미 내 집이 있고 승민이도 마찬가지고. 너도 결혼하면 나갈 거 아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친척들이 들어왔다. 큰아버지 내외와 고모 이모까지 총 5명이었다. 아이고 애들아. 고생 많았다. 큰아버지가 말했다. 상속 얘기하고 있었구나. 네, 큰아버지.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승철이 일어나 인사했다. 글쎄, 내 생각에는 말이야. 고모가 나섰다. 이 집은 팔아서 3등분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요즘 형제자매끼리 재산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맞아. 이모도 맞장 붙였다. 우리 때는 장남이 다 가져가는 게 맞았지만 요즘엔 다르잖아. 큰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장남이 제사도 모시고 부모님 봉양도 책임졌으니까. 큰아버지. 미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사는 저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닌 것도 저예요. 승민이 코웃음 쳤다.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할 말 있어. 내가 아버지 수술비 대준 거 기억 안 나? 300만 원이나. 그거 갚는다고 하신 거 못 들었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갚으려고 하셨는데. 갚는다고? 언제? 승민이 발끈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비난하는 말들이 오갔다. 조용해. 승철이 소리쳤다. 사흘 후 세 형제자매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모였다. 이번에는 친척들 없이 셋만의 자리였다. 자, 일단 집 정리부터 하자. 승철이 말했다. 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야 하고 혹시 다른 서류나 중요한 게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 나는 거실하고 부엌 볼게. 승민이 말했다. 그럼 나는 아버지 방을 볼게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세 사람은 각자 맡은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승철은 서재에서 각종 서류들을 정리했고 승민은 거실 장식장과 부엌을 샅샅이 뒤졌다. 미영은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양복들, 스웨터들. 아버지의 채취가 그대로 묻어있는 옷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다. 아버지. 미영이 중얼거리며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런데 서랍 모서리에 뭔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하얀 종이 조각이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찢어진 종이였다. 이게 뭐지? 종이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이 집은 막내딸 미영에게 병간호와 효도에 대한 보답으로 오빠들은 이해해 주기를.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유언장이었다. 하지만 찢어져서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오빠들, 이것 좀 봐요. 승철과 승민이 달려왔다. 뭐야 이게? 승민이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봤다. 승철도 어깨 너머로 내용을 확인했다. 이거 유언장 같은데? 그런데 찢어져 있네. 승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찢어 놓은 거야? 모르겠어요. 서랍에 끼어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미영이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잠깐, 이거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 맞아? 승철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글씨체는 아버지 글씨 같은데. 승민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제가 이걸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미영이 화를 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승철이 말을 흐렸다. 하지만 승민은 더 직설적이었다.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하다. 왜 하필 내가 발견했지? 그리고 왜 찢어져 있어? 이상하다니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승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혼자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정리한 적 있잖아. 그때 뭔가 했을 수도. 오빠. 미영이 소리쳤다. 지금 제가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조작이라기보다는. 승철이 끼어들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쓰다가 만 걸 찾아서 유리한 부분만 남겨놨다든지.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끝까지 모신 딸이에요. 그래, 그건 맞아. 승민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혼자 다 가져가야 한다는 건 좀. 이 종이 조각 하나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거야. 승철이 냉정하게 말했다. 공증도 안 됐고 완전한 형태도 아니고. 미영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오빠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의심하다니. 그날 밤 승철과 승민은 따로 만났다. 형,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승민이 물었다. 글쎄, 미영이가 조작했다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승철이 고민에 잠겼다. 하지만 저 종이 조각만으로는 뭘 증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설령 진짜라고 해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순 없지.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10억짜리 집을 그냥 넘겨줄 순 없어. 깊어지는 의심. 다음 날 미영은 혼자 아버지 집에 왔다. 오빠들의 차가운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다. 정말 자신이 뭔가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서러웠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미영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찢어진 유언장 조각을 다시 꺼내보았다. 분명 아버지의 글씨였다. 그런데 왜 찢어져 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승철과 승민이 들어왔다. 뭐해? 승민이 물었다. 그냥. 아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승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어제 그 종이 조각 말인데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까 해. 진위 여부요? 응. 필적 감정 같은 거 말이야. 승민이 말했다. 정말 아버지가 쓴 건지 언제 쓴 건지.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도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이지.
승철이 말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히 알아보자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승민이 덧붙였다. 혹시 너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 다른 서류나 종이 같은 거 본 적 있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언장을 여러 개 써놨다든지 아니면 일기장이나 메모 같은 거 있었는지. 미영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저를 신문하시는 거예요. 신문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지켰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제 손을 잡고 계셨다고요. 알아. 승철이 달랬다. 너의 효심은 우리도 인정해. 하지만 재산 문제는 별개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감정적이라고요?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아버지 간병하면서 겪은 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다. 이번에는 고모와 이모가 함께 왔다. 아이고 애들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 고모가 물었다. 승민이 어제 발견한 종이 조각에 대해 설명했다. 고모와 이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정말? 유언장이라고? 이모가 물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찢어진 조각이라서. 승철이 말했다. 고모가 미영을 쳐다봤다. 미영아, 너 정말 이거 조작 안 했지? 고모.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고모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고모가 당황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이모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왜 하필 미영이가 찾았을까? 그리고 왜 찢어져 있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미영이 소리쳤다. 왜 찢어져 있는지, 누가 찢었는지. 혹시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부가 직접 찢으신 건 아닐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만약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놨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찢어버린 거라면. 승철이 중얼거렸다. 그럼 이 조각은 무효라는 뜻이네. 승민이 말했다. 미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고모와 이모는 전화로 대화했다. 언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미영이 말이야. 평소에 얌전하던 애가 갑자기 유언장을 들고 나오다니. 그것도 그렇고 찢어진 게 너무 자기적이야. 딱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아있고. 그러게 말이야. 혹시 미영이가 정말로.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미영은 혼자서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빠들은 필적 감정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미영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책들, 서류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것들이었다. 그런데 책장을 옮기다가 벽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였다. 작은 버튼 같은 게 있었다. 이게 뭐지? 미영이 버튼을 눌러보니 벽의 일부가 열렸다. 비밀 금고였다. 어머. 금고 안에는 두 개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두꺼운 갈색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작은 흰색 봉투였다. 미영이 손을 떨며 갈색 봉투부터 열어봤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제목이 보였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공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네. 미영이 내용을 읽어보니 집은 막내딸 미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끝까지 병간호를 해준 마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적혀 있었다. 작성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셨을 때였다. 미영이 흰색 봉투도 열어봤다.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속마음이 적혀 있었다. 승철이는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체면만 중시한다.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며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다. 승민이는 더 심하다. 툭하면 화를 낸다. 미영이만이 진심으로 날 걱정해준다.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집안일도 다 해준다. 이 아이만은 진짜 효녀다.
집은 미영이에게 주기로 했다. 오빠들이 섭섭해하겠지만 이게 맞다. 진짜 효도한 아이가 받아야 한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어제 승철이가 몰래 집에 와서 서재를 뒤지는 걸 봤다. 아마 유언장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마음이 아프다. 혹시 모르니 유언장은 비밀 금고에 넣어두고 가짜를 하나 만들어서 옷장에 넣어둬야겠다. 하지만 나중에 찢어서 버려야지. 그럼 그 조각은 미영이 깨달았다. 자신이 발견한 찢어진 종이 조각은 아버지가 일부러 만든 가짜였던 것이다. 진짜 유언장은 이 비밀 금고에 숨겨두셨던 거였다. 다음 날 미영은 오빠들과 친척들을 모두 불렀다. 무슨 일로 갑자기 모이자고 했어? 승철이 물었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미영이 말했다. 뭘? 미영이 갈색 봉투와 일기장을 꺼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일기장도.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짜 유언장. 승민이 되물었다. 네. 공증도 받은 정식 유언장이에요. 승철이 서류를 받아 확인해 봤다. 정말로 공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문서였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승민이 물었다. 아버지 서재의 비밀 금고에서요. 미영이 유언장 내용을 읽어줬다. 집은 막내딸 미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미영이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승철 오빠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체면만 중시한다.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며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다라고 적혀 있어요. 승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승민 오빠에 대해서는 자주 화를 낸다라고 하셨고요. 승민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미영이만이 진심으로 날 걱정해준다.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집안일도 다 해준다. 이 아이만은 진짜 효녀다라고 하셨어요. 고모와 이모도 할 말을 잃었다. 미영이 계속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제 승철이가 몰래 집에 와서 서재를 뒤지는 걸 봤다. 아마 유언장을 찾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어요. 승철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유언장은 비밀 금고에 숨겨두시고 가짜를 만들어서 찢어 놓으신 거예요. 가짜? 승민이 물었다. 네. 제가 찾은 그 종이 조각은 아버지가 일부러 만든 가짜였어요. 나중에 누군가 찾을 걸 대비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다 들켜버린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그럼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짜로 집은 미영이 거네?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정식 유언장이에요. 승철과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 며칠 동안 미영을 의심하고 조작했다고 몰아세운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다. 미영아. 승철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했다. 승민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내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길. 알고 있었어. 승철이 말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이모가 미영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미영아, 이모가 미안하다. 너를 의심해서. 고모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모두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집은 법적으로 미영의 소유가 되었다. 승철과 승민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일기를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달 후 미영은 아버지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저녁이 되면 미영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읽곤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아버지, 이제야 제 마음이 증명되었네요. 미영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다.
비록 오빠들과는 거리가 생겼지만 아버지가 저를 진짜 효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게 가장 소중해요. 그날 밤 미영은 평생 간직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이었다. 진정한 효도는 재산으로 보답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미영은 이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진정한 효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